삼자 주축 동맹을 맺은 직후부터 일본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육군 항공대 야수다 다케오 소장은 1940년도에 기차 여행 중에 당대에 유명했던 핵물리학자 니시나 요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핵에너지에 관한 소상한 내용을 들은 야수다는 원자폭탄을 개발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 누이에게 편지를 쓴 내용에 의하면 그의 원자탄 개발에 대한 의중이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은 크고 물자가 풍부한 나라이다. 일본에게는 그러한 대국과 전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원자폭탄, 겐자이 바쿠탄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말을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은 그 편지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물리학자 니시나 박사는 덴마크에 유학하여서 닐스 보어 밑에서 학위를 마친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인과 함께 우주선 연구에서 새로운 공식을 발표하여 이 분야에서 지금도 클라인 니시나 포뮬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공식을 발견하여 니시나라고 하는 이름이 핵물리학사에 남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핵과학의 아버지로 불려지면서 핵물리학에 있어서 아주 혁혁한 많은 학문적인 공로를 이룩한 학자입니다. 그는 먼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카벤디시 연구소에 러더포드 교수를 찾아가 핵물리학의 기본을 배우고 나서 덴마크의 닐스 보어를 찾아가서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핵과학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세계적인 학자로서 일본으로 귀국하였습니다. 1940년 그와 야스다와의 만남은 우연한 기회였으나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은 니시나 박사는 제국 육군 항공대와 연결되어서 원자탄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선 야수다는 자기 휘하의 스즈키 다츠사부로라는 당시 육군 중령이었는데 그에게 원자탄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여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야수다는 독일 유학을 한 일이 있었고 스즈키 역시 독일에 유학하여서 레이더 통신 기술을 연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일에서 1930년대에 우라늄 핵 분열에 성공한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40년 말에 스즈키는 원자탄 개발에 대한 가능성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야수다 장군에게 제출하였습니다. 1941년 초에 야수다는 리화학연구소의 약자입니다. 물리화학연구소, 리화학연구소입니다. 그 약자가 리캥인데 리캥의 니시나 박사를 찾아가 원자탄 개발을 정식으로 제국 육군 항공대 사업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이때 야수다 장군은 육군 항공대에서 전쟁에 사용할 특별병기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60만 넹을 리캥의 니시나 박사에게 줍니다. 이러한 거금은 당대 환율로서는 약 12만 불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니시나 박사는 동경 리캥의 옆 건물에 49호관에 우라늄 235 U235 분리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분리관은 높이가 5m, 넓이가 50cm 크기의 열 확산 분리기인데 1층과 2층의 중간층 벽을 헐고 그 분리관을 1, 2층에 설치하였습니다. 니시나 박사는 니호 연구, 니시나라 부르는 연구의 약자입니다.
니호 연구라고 명명하고 동경 49호관에서 열심히 우라늄 235 원소의 분리 및 농축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일본 제국 육군 항공대는 전쟁에 사용하게 될 원자탄의 개발을 공식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핵폭탄을 일본에서는 우란폭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라늄 U-235를 핵연료로 하여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일에만 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주만 기습 공격 사건으로 인하여서 미국이 일본 본토를 맹공격하는 일이 1942년도에 생겨났습니다. 49호관의 열확산 분리관이 파손됨으로 인하여서 니시나 박사는 오사카 대학의 분리관을 사용하다가 한국의 흥남 일대의 풍부한 전기 발전량과 함께 한국의 우라늄 매장량에다 희망을 걸고 제반 우란 폭탄 제조 과정을 일본 본토로부터 한국의 흥남 일대로 옮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제국 육군 항공대의 우란 폭탄 제조 과정을 아라가츠 분사코 박사가 인도하는 일본 제국 해군 항공대와 함께 협력하기로 합니다. 그 후로는 일본의 핵 개발은 F연구라고 불려집니다. 그것은 피시온 연구의 약자입니다. 피시온은 영어로서 분열, 핵분열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니시나와 아라가츠는 가와시마 장군과 함께 방사능 측정기인 가이거밀러 측정기를 비행기에 싣고 저공 비행을 하면서 한국 내의 우라늄 광맥을 탐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사쿠 아라가츠는 도쿄 제국대학의 핵물리학과 교수로서 유럽 유학에서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카벤디시 연구소에서 러더포드 교수에게서 핵물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스위스의 취리히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아인슈타인과 함께 핵물리학 및 양자역학 등을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초원심 분리기 군을 제작한 것을 보고 일본의 미쯔비시 정밀공업 회사에다 초원심 분리기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흥남과 청진에다 설치한 초원심 분리기 군이 독일의 것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초원심 분리기의 역사에서 그 당시에는 독일과 일본에서 연구한 것만이 존재할 때였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핵물리학이 아주 파이오니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라가츠의 초원심 분리기 군이 청진에 직접 설치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규모는 대단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니시나와 아라가츠는 가와시마 장군과 함께 가이거 뮬러 측정기를 싣고 저공 비행을 하여서 북한의 청진 일대에 약 30만 톤의 우라늄 광석의 매장량을 찾아내게 됩니다. 초원심 분리기군을 더 많이 확대하여서 청진에다 설치하게 되면 우란 폭탄의 양산 체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희소식에 그들은 심히 들떠 있었습니다. 1945년 7월 21일 교토의 아름다운 비파호의 어느 레스토랑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일본의 핵무기 개발의 완성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는 곧 원자탄의 양산체제가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라가츠, 유가와, 고바야시, 사사키, 오카다, 오카야마 등과 초원심 분리기를 제작한 쉬미즈, 해군 장성 구로타, 니타, 그리고 F연구에 참석한 모든 연구원들 전부, 그리고 이름을 다 헤아릴 수 없는 해군 장교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미국 본토에다 우란 폭탄을 다량으로 생산해 던질 수가 있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가 성공하여서
로스 알라모스에서 5일 전에 핵실험에 성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츠담 선언을 완전히 묵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우란 폭탄이 투하되었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히로히토는 8월 15일에 항복문을 방송에서 낭독하게 됩니다. 아라가츠와 니시나는 일본의 천황이 너무 항복문을 서둘러 낭독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달만 더 견디었다면 일본이 미국 본토에다 우란 폭탄을 투하할 수가 있었다고 아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전 이후에는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전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핵에너지의 평화로운 사용을 위한 연구에만 열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2일 나가사키의 원폭이 있은 3일 이후에 흥남 앞바다에서 일본이 핵실험을 하였다는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군 기자 다윗 스네일 씨는 1946년 10월 2일자 미국의 아틀란타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일간 신문지에 일본의 성공적인 핵실험에 대한 기사를 실려서 온 세상에 일본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독일은 1943년에 오르드루프에서 우라늄 폭탄의 핵실험을 하였고 1944년에는 북부 독일의 류켄에서 플루토늄 폭탄의 핵실험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2톤 내지 4톤의 무게의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로켓 A9, A10을 개발하였고 지구 고도 120km에서 뉴욕이나 워싱턴에다 4톤 이상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우주 궤도 로켓 비행기 은빛의 새 실버 포겔, 영어로는 실버 버드라고 하는 그러한 로켓 비행기를 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1945년도에는 얼마든지 핵폭탄을 미국에 투하할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된 상태에 독일이 얼마든지 그 핵폭탄을 이용해 승리할 수 있었으나 핵폭탄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실험을 본 히틀러는 그러한 대량 살상 폭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1944년 핵실험 성공적인 핵실험 직후에 그는 학자들을 불러놓고 잠재우는 폭탄 슐라프 bombe를 만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인간은 20일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생명에 지장이 없이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약 20일간 잠을 재우는 특수한 폭탄을 개발한다면 인명피해나 기타 도시의 피해가 없이 승전할 수가 있다고 히틀러는 생각하였습니다. 잠자고 있는 20일 동안에 충분히 무장을 해제시키고 감옥에 투옥시키고 나서 항복 문서에 조인하도록 하면 전쟁은 승리로 마칠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에 관해서 그 상세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당시의 과학기술의 개발은 트루만 대통령의 말대로 독일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서 100년 이상이나 기술이 앞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남극 대륙에다 거대한 지하도시를 건설하였고 로켓과 우주 비행체를 완벽히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달에다가 알파 기지를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더 이상 지상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의미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베를린을 마지막으로 고수하려고 배치하였던 최후의 군단 라스트 바탈리온 앞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의 구별은 없다. 오직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있을 따름이다. 최후의 군단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하고는 5만 명의 최후의 군단을 베를린으로부터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련군과 미군이 삽시간에 베를린을 점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를린 수도를 그거를 내주지 않겠다고 최후의 그 군단이 지키고 있었다고 하면은 아주 무참한 그 시가전이 오래도록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당시에 핵폭탄이 완성되지 못했고 또 운반할 수 있는 로켓이나 대형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비행기로 운반한다고 하면 장거리에는 공중주유의 테크닉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B-29에다가 2톤 내지 4톤의 무게를 싣고 5,000km 이상을 비행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티니안에서 히로시마까지의 거리는 2,522km로서 B-29 에놀라 게이의 주행거리 5,230km로서는 겨우 왕복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4톤급의 핵폭탄을 싣고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하고 티니안으로 돌아오려면 중간에서 비행시간이나 주행거리를 소모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매우 아슬아슬한 경우였습니다. 만일에 티니안 섬이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의 기술로서는 B-29에 4톤의 무게를 싣고 무사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여유있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당시의 기술로는 핵폭탄을 낙하산으로 투하시켜야 했기 때문에 기상 조건이 나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계획된 지점에 핵폭탄을 투하시키기가 용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상관측의 비행기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현장에 가서 기상을 관측하고 나서 B-29 에놀라 게이가 티니안에서 핵폭탄을 싣고 출발하라고 타전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의 원폭 계획은 1945년 8월 3일 후쿠오카나 고쿠라에다 우라늄 폭탄을 투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로 연기를 하였는데 그날 후쿠오카의 기상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는 타전을 받고 B-29 에놀라 게이가 떠났는데 후쿠오카에 바람이 불어서 히로시마로 선회하여서 그곳의 기상 형편이 양호하였기 때문에 우라늄 폭탄 작은 소년을 히로시마에다 계획이 없었으나 투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해군 기지가 있고 군함들이 많이 정박해 있는 곳은 후쿠오카였습니다. 그리고 고쿠라는 탄약 및 무기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히로시마에는 해군 사관학교와 해군 본부가 있었습니다. 나가사키의 원폭도 마찬가지 경우였습니다. 나가사키는 문화도시이고 군 전략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해군병원이 있었을 뿐입니다. 1945년 8월 9일에도 후쿠오카가 원폭의 목적지였습니다. 막상 B-29 에놀라 게이가 후쿠오카에 도착했을 때에는 바람이 불어서 다시 선회하여 나가사키의 플루토늄 폭탄인 비만의 남자를 투하한 것이었습니다. 그 위력은 히로시마의 우라늄 폭탄보다 더 강했는데 나가사키에는 계곡 사이에서 투하되었기 때문에 히로시마보다는 피해가 적었습니다. 히로시마는 폭심이 거의 평지였습니다. 히로시마에서는 그날 13만 명이 순간적으로 목숨을 잃었고 나가사키에서는 7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히틀러는 나치 독일의 패망 직전에 당시 해군 사령관 칼 데니스에게 명하여서 농축된 우라늄 560kg을 대형 잠수함
U-234에 실어서 일본으로 운반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생각에는 독일은 항복하여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수함 U-234에 실린 정제된 우라늄 핵연료 560kg은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독일이 항복했다는 소식과 함께 펠러 함장이 미국의 포츠마우스에다 정박하고서 우라늄 핵연료를 미국이 사용토록 한 사건이 1945년 5월 19일에 벌어졌습니다. 만하탄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오펜하이머는 독일의 우라늄 핵연료를 가지고 히로시마의 우란폭탄 작은 소년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이후에 오펜하이머의 부인이 이혼하자고 하고 전 세계의 언론이 오펜하이머가 원자탄을 만들어서 일본의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케 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오펜하이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은 독일이 이미 1943년과 1944년에 핵실험에 성공한 그 우란 폭탄과 플루토늄 폭탄을 복제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더욱이 우란 폭탄의 핵연료는 독일에서 일본으로 보내려던 정제된 우라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과 일본에서 핵폭탄을 거의 다 완성한 단계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것을 우려하여서 불가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독일식의 그리고 독일에서 정제한 우라늄을 사용한 핵폭탄들을 투하하였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이후에 독일에서나 일본에서는 핵폭탄을 개발하는 일이 없었으며 핵에너지를 평화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연구 개발하였을 뿐이라고 하는 주장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미 핵폭탄을 완성하여서 핵실험을 마친 것이 입증이 되었으며 일본에서도 1945년 8월 12일에 흥남 앞바다에서 핵실험을 했다는 미국의 아틀란타 컨스티튜션에 게재된 스넬 레포트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지금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것은 세계사에서 전체주의와 군국주의가 용납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1945년 2월 4일에서부터 11일까지 한 주일 동안 크림반도의 얄타에서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소련의 조셉 스탈린, 그리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3거두 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을 승전국에서 어떻게 접수하는가 한 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 주 의제는 동서독을 나누는 일이고 일본의 점령지역을 승전국에서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분단의 위기는 이미 이때 거론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 6일 히로시마의 우란폭탄 투하와 8월 9일 나가사키의 플루토늄 폭탄의 투하로 인하여서 히로히토 천황은 8월 15일에 항복문서를 라디오로 낭독하여 전 세계에 일본의 항복을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로 우리가 몹시 학수고대하였던 해방의 역사적인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히로히토가 항복하지 않았다고 하면 소련은 압록강을 넘어서 한반도로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대동아 전쟁에서 입은 극심한 피해는 소련이 한 주일 전에 일본에다 선전포고를 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패망하고 있는 나라에다 선전포고를 한 것은 희생은 전혀 각오하지 아니하고 승전국으로서 이익만을 챙기려 했던 소련의
심산이 분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일본 본토에다 메가더 장군으로 하여금 군정 신치를 선포하면서 한반도 역시 당시로서는 일본의 점령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의 젊은이들 사이에 신탁 통치 결사 반대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보면서 근심했던 사람은 당시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송진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신탁 통치하지 않으면 소련이 개입하여서 분단이 될 것을 예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탁 통치 결사 반대를 구호로 부르짖었던 극렬 분자들을 소련에서 배후를 지원해 주면서 공산주의자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전방에 내어세워서 반미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얄타 회담에서의 결론을 참조하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성되어서 한반도를 공동으로 통치하자고 하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역시 반대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38선을 기축으로 하여서 이북은 소련이 점령하고 공산주의로 통치를 하고 38선 이남은 미국이 일본에 실시하는 그러한 군정으로 통치한다는 것이 결정되기에 이릅니다. 세계사적인 견지에서 보면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비유는 어느 의미로는 우리들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48년은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설립되고 남한에는 대한민국공화국이 설립되기에 이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최고 통치자가 되었고 남한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즈음에서 스탈린은 중국의 모택동과 매우 가까워지고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는 역사적인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1949년도에 스탈린과 모택동의 밀월이 시작된 것은 유럽에서의 독일의 동서분단은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적인 세력이 미국을 견제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세력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가까워져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른바 스탈린의 생각이 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 전쟁의 발발이 이들의 사전 의논이 있었으리라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스탈린이 동독의 고위 정치인들을 모스크바로 불러서 1950년 초에 동서독 간의 긴장 문제와 함께 남북 간의 한반도의 대립 정세를 함께 의논한 것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중국군이 개입하리라는 것은 1950년도에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1년에 중공군의 개입을 예상외의 경우로 생각하여 메가더 장군이 한반도에서의 북한 점령 구역을 다 내어준 사실은 메가더 장군에게 역사적인 의식이 부족했던 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중공군의 개입과 함께 최고조에 이른 1952년 3월에 스탈린은 동서독의 통일을 제안하는 문서를 서방 3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에다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스탈린 노트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거기에는 4개의 승전국이 서로 합의하여서 분단된 동서독을 통일시키자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이 정점에 이르렀던 때에 스탈린의 이러한 제안이 담긴 노트는 수차례에 걸쳐서 미국, 영국, 프랑스에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한국전쟁이 휴전되기 전인 1953년 3월에 타계하게 됩니다. 북한군과 중공군의 합세와 남한군, 미군, 유엔연합군과의 한국전쟁은 스탈린이 서거할 당시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1953년 7월에 휴전이 되었습니다. 스탈린 노트라고 하는 것과 한국 전쟁과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스탈린의 한국 전쟁에 대한 입장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1949년 3월 5일 김일성은 모스크바로 스탈린을 찾아가 만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일성은 무력으로 남침을 감행하여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소련에서 북한의 남침을 지원해 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의 답변은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의 군사력보다 월등 우세해야 하고, 또 소련군은 이미 한반도에서 철수하였으나 미군은 아직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입장에서 남침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 군사력을 강화하여 개입하게 되면 북한군의 군사력으로는 한반도 통일은 이룩될 수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북한이 남침을 해야 한다고 한반도 통일이 무력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는 북한과 남한의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스탈린에게 반론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스탈린은 남침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남침이란 남한의 북침이 일어난 경우에 이에 대한 방어의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나 남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1950년 1월 7일 김일성은 박헌영과 함께 당시의 소련 대사였던 테렌티 스티코프에게 스탈린의 남한의 북침이 전제되어야만 이를 방어하는 의미의 군사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탈린의 마음을 움직여서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묘책이 없겠는가를 상의하고 싶다고 그 스티코프 대사에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1950년 4월에 모스크바로 스탈린을 찾아가 세계 정세가 한반도의 분단에 대하여 불리한 만큼 무력적인 통일이 불가피하니 소련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스탈린은 중국의 모택동에게 전보를 보내면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중국과 조선이 서로 양해하는 조건에만 소련은 동의하고 지원하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에게도 중국과 먼저 의논하여서 무력적인 한반도 통일 문제를 중국이 승인하는 경우에 소련도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소련 대사 테렌티 스티코프는 모스크바의 그로미코 외무장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을 타전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괴뢰정부인 남한의 자위대 군인이 38선을 넘어와 해주를 공격함과 동시에 금천과 철원에서도 38선을 넘어와 북한을 침략하고 있다. 당장에 남한의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중지하지 않으면 북한의 정규군은 이에 대한 방어는 물론 38선 이남의 남한 지역을 침략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 경고와 함께 북한 정규군 38선 이남으로 지금 진군에 들어가고 있다. 스티코프의 이러한 전문은 곧바로 스탈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스탈린은 남한의 선제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시작된 군사작전이 지금은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이 된 것입니다. 북한에서 생트칩을 잡기 위해서 남한에서 선제 공격을 했다고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소련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연극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북한의 남침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사건은 1950년 6월 10일 평양 방송국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 북한 평양에 구금된 조만식 선생과
남한 서울의 감옥에 갇혀있는 두 거물급 간첩 김삼룡과 이주하를 맛 교환하는 협상을 6월 23일에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이 새벽녘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분단 국가인 남북 간의 그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의 역사였습니다.